파트 1 오프닝. 유가 폭등으로 인한 비행기 티켓값 폭등. 최근 미국, 이란,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유가가 통제 불능의 상태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4월부터 항공사들이 유류 할증료 인상을 확정지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표값이 더 비싸지겠구나라며 한숨을 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침 이 절묘한 타이밍에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의 기내식 사업부, 대한항공 C&D 서비스가 다시 대한항공으로 매각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조단위의 딜이 성사되고 나면 우리가 기내에서 먹는 식사의 퀄리티와 궁극적인 비행기 티켓 가격에는 어떤 나비 효과가 일어날지 궁금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단순히 내 지갑에서 나가는 여행 경비를 걱정하는 소비자의 렌즈를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거시 경제의 충격파는 결국 생태계 내 누군가의 비용 전가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발 재난 상황이 자본의 이동과 기업의 마진율에 어떻게 직결되는지, 그리고 영리한 설계자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엑시스의 기회로 포장하는지 철저하게 해부해야 합니다. 오늘 리스트럭티드 IC 피드에서는 대한항공 C&D 서비스 딜의 표면적 밸류에이션이 아닌 그 이면에 설계된 구조적 맹점과 통제, 메커니즘을 해체합니다. 파트 2 스트럭처 브레이크다운. 캡티브 마진의 착시와 영내버리지. 여기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낸 권력의 배관 구조를 보아야 합니다. 이 딜의 실제 멱살을 잡고 있는 핵심 동인이자 치명적 맹점은 이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이익의 본질이 완벽하게 닫힌 생태계 내의 제로섬 게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모펀드 한행컴퍼니는 지난 수년간 카브아웃된 이 기내식 사업부의 원가를 극단적으로 통제하며 에비타 마진율을 역사적 고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경영 효율화의 성과로 포장하여 매각계 프리미엄을 얹으려 합니다. 하지만 독립된 개별 기업의 관점을 버리고 대한항공이라는 거대한 연결그룹 전체의 밸류체인을 조망하는 설계자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현실이 드러납니다. 100% 독점적인 캡티브 고객, 즉 모회사만을 바라보는 벤더에게 초과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내식 벤더가 취한 막대한 마진은 곧 원청인 항공사가 지불해야 했던 뼈아픈 영업비용의 정확한 거울일 뿐입니다. 외부 시장의 파이가 커진 것이 아니라 단지 항공사의 주머니에서 사모펀드의 주머니로 자본이 이동하는 펌프관이 설치되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평화로운 자본 흡수 구조가 붕괴되는 치명적인 촉매제가 방금 터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중동 전쟁발 유가 폭등입니다. 항공업의 단위 경제성은 잔혹합니다. 자, 연료비가 치솟는다고 해서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무한정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 티켓 가격이 소비자의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하는 순간 여행 수요 자체가 증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티켓 가격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닫힌 천장 아래에서 연료비라는 거대한 고정비가 바닥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하면 압사 직전의 샌드위치 구조에 갇힌 항공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본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내식과 같은 부대비용 벤더들의 멱살을 잡고 납품 단가를 무자비하게 쥐어짜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은 구조의 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중들은 기내식을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납품하는 장사로 생각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하되는 무거운 인프라 비즈니스입니다. 공항 보안 구역, 에어사이드 내의 거대한 한곤 항습 조리시설, 특수 운반 차량, 그리고 막대한 인건비는 매출이 줄어도 절대 깎이지 않는 고정비의 산성입니다.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비행기 티켓값이 비싸져서 탑승률인 로드 팩터가 단 10%만 하락해도 기내식 발주량은 1대1 비율로 즉각 감소합니다. 고정비 비중이 압도적인 이 인프라 구조에서 발주량의 소폭 감소는 영업 레버리지를 발동시킵니다. 비용 상각에 임계점을 맞추지 못해 마진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락하는 역회전 구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은 유가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물류망을 교란시켜 기내식의 핵심 원재료인 식량 가격 지수마저 폭등시킵니다. 원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유일한 고객인 항공사는 단가를 깎으려 드는 완벽한 구조적 덫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사모펀드가 현재 매각의 근거로 내세우는 장부상의 조 단위 밸류에이션은 저유가 사이클과 코로나 이후 보복 소비라는 일회성 호황이 빚어낸 아슬아슬한 신기루입니다. 이 피크아웃된 숫자에 평범한 멀티플 배수를 곱하여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절벽으로 추락하고 있는 자동차의 직전 최고 속도를 기준으로 차량 가치를 지불하는 셈입니다. 대한항공이 이 회사를 다시 사와야 하는 진짜 이유는 이 사업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서가 아닙니다. 유가 폭등이라는 거시적 재난 상황에서 외부 사모펀드에게 속절없이 유출되고 있는 내부의 피를 지혈하고 비행기 한 대를 띄울 때 들어가는
단위당 운항 원가 CASK의 통제권을 다시 중앙 집중화하기 위한 다급한 방어 메커니즘의 발동입니다. 지금 엑셀 시트 위에 고정된 밸류에이션 숫자는 유가 변동성이라는 거대한 외부 하중을 만나는 순간 산산조각 날 낡은 기록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환상에서 벗어나 자본이 움직이는 진짜 역학을 직시해야 합니다. 파트 3 거버닝 로직 엑시스의 환상과 하방 통제의 진짜 설계. 훌륭한 설계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자본을 잃지 않기 위해 구조를 짭니다. 시장의 대중들은 조단위의 화려한 매각 대금과 그 뒤에 숨겨진 엑시스의 내러티브, 즉 이 회사를 얼마나 비싸게 팔 것인가에만 열광합니다. 하지만 딜룸 내부의 진짜 설계자들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항공 C&D 서비스 매각 딜의 구조는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에게 엑싯 내러티브보다 다운사이드 해지, 즉 어떻게 원금을 방어하고 꼬리 위험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것인가에 극도로 치중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 판을 주도하고 있는 매도자인 사모펀드 스스로가 현재 장부상에 인식된 에비타 마진이 지속 불가능한 정점임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본 구조의 이면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딜은 단순히 에쿼티를 넘기고 현금을 받는 1차원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인수자금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될 선순위 인수금융의 조달 구조를 보십시오. 본질적으로 기내식 사업부 자체의 현금 창출력만으로는 현재 치솟은 금리 환경에서 조단위 인수에 수반되는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매수자인 대한항공, 즉 모회사의 강력한 신용보강이 백업되어야만 딜이 성립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모펀드는 자신들이 극대화해 놓은 밸류에이션의 청구서를 모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신용도에 고스란히 떠넘기며 리스크를 완벽하게 현금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방 방어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바로 원가 보전 조항을 둘러싼 계약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유가와 글로벌 식량 가격이 동시에 폭등하는 거시적 위기 국면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지난 몇십 년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저물가 시대의 혜택을 누리며 공급망을 극단적으로 쥐어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법은 끝났습니다. 밀, 육류, 항공유 등 모든 원자재 비용이 통제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만약 이 회사가 독립된 외부 벤더로 계속 남는다면 치솟는 원가를 납품 단계에 반영하지 못해 순식간에 적자 기업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매도자는 이 파국이 도래하기 직전 가장 비싼 가격표를 달고 모회사라는 유일하고도 거대한 피난처로 엑싯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매수자인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방치할 경우 벤더의 파산이나 기내식 품질의 치명적 저하로 이어져 본업인 여객 운송 비즈니스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한항공은 기내식 사업부를 재인수함으로써 사모펀드에게 아웃소싱했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다시 그룹 내부의 연결재무제표 안으로 내재화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실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방어막인 에스크로와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짚어봐야 합니다. 사모펀드의 시간과 인프라 기업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사모펀드는 5년 내에 엑싯을 해야 하므로 당장의 에비타를 훼손하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극한으로 이연시키거나 통제하려는 유인을 가집니다. 노후화된 기내식, 운반용 하이로더 차량, 한곤, 항습 조리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등은 장부상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잠재 부채입니다. 진정한 설계자라면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을 에스크로 계좌에 묶어두고 인수 직후 터져나올 비경상적 비용을 매도인의 수익에서 직접 차감하는 가혹한 하방 통제 장치를 딜 구조의 최전선에 배치해야만 합니다. 이 구조적 셋업이 없다면 조 단위의 밸류에이션은 승자의 저주를 부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안전장치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되었다고 해도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이면에 자리 잡은 구조적 뇌관까지 해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딜이 품고 있는 치명적인 심층 이슈들은 거시적 외부 요인과 맞물릴 때 시장의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첫 번째 치명적 뇌관은 100% 캡티브라는 구조 그 자체입니다. 시장은 독점적 수요처가 있다는 것을 엄청난 프리미엄이자 해자로 포장하지만 다르게 보면은 이는 생존을 위한 플랜 B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모회사인 대한항공 내부에서 파업이 발생하거나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지연으로 노선 통폐합이 급격히 진행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내식 사업부는 자체적으로 대체 시장을 개척할 영업력이 전무합니다.
매출의 수도꼭지를 오직 한 명의 고객이 통제하고 있는 닫힌 생태계에서는 원청의 위기가 곧 하청의 즉각적인 뇌사 상태로 직결됩니다. 사모펀드 측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정 간편식 시장 진출이나 외부 단체급식 확대 같은 비항공 부문의 성장 스토리를 내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조적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허구에 불과합니다. 이미 기존 대기업 식품 계열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피 튀기는 레드오션에 공항 보안 구역 내부에 갇혀 있는 특수 목적의 고비용 인프라를 끌고 들어가 경쟁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은 단위 경제성의 기본조차 성립하지 않는 환상입니다. 가장 끔찍한 연쇄 붕괴 시나리오는 것이 환경의 충격과 내재적 취약성이 정면으로 교차할 때 폭발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지정학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대입해 보십시오. 중동 분쟁 격화로 항공유 가격이 폭등합니다. 항공사는 방어를 위해 4월 유류 할증료를 인상합니다. 티켓 가격이 소비자 저항선을 넘어서고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탑승률이 급격히 추락합니다. 탑승객 감소는 기내식 발주량의 즉각적인 증발을 의미합니다. 기내식 공장의 거대한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액만 꺾이는 순간 영업 레버리지는 거꾸로 작동하여 흑자 기업을 단 몇 달 만에 심각한 적자 수렁으로 끌어내립니다. 이 위험의 본질적 파급 효과는 재무제표의 붕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적자를 견디지 못한 기내식 사업부가 결국 식자재의 질을 낮추고 원가를 절감하는 순간 대한항공이 수십 년간 쌓아온 프리미엄 대형 항공사로서의 브랜드 가치에 치명타가 가해집니다. 글로벌 항공사 평가기관의 등급 하락, 핵심 고객인 비즈니스 슬래시 퍼스트 클래스 승객의 이탈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야말로 조 단위의 매각 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진짜 비용입니다. 우리는 표면에 드러난 에비타 배수의 착시에 눈이 멀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본의 취약한 지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것이 경제의 거대한 압력이 100% 캡티브라는 닫힌 구조를 짓누를 때 지금 당장 밸류에이션 모델은 어떤 하방 방어 논리로도 구제할 수 없는 무의미한 엑셀 파일로 전락할 것입니다. 파트 4. 신디케이트 애플리케이션. 구조의 도용, 자신만의 캡티브 생태계 설계. 지금까지 우리는 수조 원의 자본이 오가는 거대한 사모펀드와 대형 항공사 간의 밀실 거래를 해체했습니다. 유가 폭등이라는 거시적 위기 속에서 100% 캡티브 수요를 볼모로 삼아 인플레이션의 꼬리 위험을 모회사에 전가하고 자신은 프리미엄을 챙겨 엑시트하려는 설계자의 냉혹한 논리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독점하고 있는 이 거시적 구조의 맹점을 자본이 없는 개인이나 초기 기획자 혹은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훔쳐서 자신만의 판을 장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개인의 딜 룸이나 마이크로 GP 형태의 플랫폼을 축조한다면 저는 시장에 나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설득하는 피곤한 경쟁을 가장 먼저 포기할 것입니다. 대신 오늘 해체한 기내식 비즈니스의 구조적 동형을 정확히 매핑하여 자기만의 고립된 캡티브 생태계를 맨바닥에서부터 설계할 것입니다. 첫 번째 액션 플랜은 수요의 내재화와 전환 비용의 극대화입니다. 사모펀드가 비싼 밸류에이션을 요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기내식의 맛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공항 보안 구역이라는 절대적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어 항공사 입장에서 이들을 교체할 때 발생하는 운영적 마찰 비용과 리스크가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종 산업에 종사하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적인 B2C 앱을 만들거나 대중을 상대로 마케팅을 태우는 대신 거대한 트래픽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메가 플랫폼이나 앵커 기업의 밸류체인 속으로 조용히 침투하십시오. 그들이 귀찮아하지만 생존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필수 비용 부서나 비효율적인 미드웨어 영역을 찾아 당신의 솔루션이나 커뮤니티를 그곳에 이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당신의 솔루션이 그들의 시스템과 피와 살처럼 얽히게 되면 그 메가 플랫폼은 당신의 100% 캡티브 고객이 되며 당신을 떼어내는 것 자체가 뼈를 깎는 전환 비용을 발생시키는 완벽한 해자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액션 플랜은 생존을 결정짓는 위험 전가 메커니즘의 이식입니다. 오늘 딜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은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사업에서 외부의 거시적 충격, 예를 들어 유가 폭등, 원자재 인플레이션을 스스로 감당하려 하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특정 기업의 IT 개발 외주를 제공하는 부티크 에이전시를 운영하든 특정 크리에이터들을 모아놓은 MCN을 운영하든 룰은 동일합니다. 초기 계약을 맺을 때 절대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거나 외부 API 비용, 플랫폼, 알고리즘 변경에 따른 트래픽 변동성 리스크를 고정 단계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외부 원가가 상승할 때 그 비용의 증가분을 캡티브 고객의 청구서에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원가 보전 조항을 반드시 룰에 박아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핵심 가치는 유지하되 서버 비용이나 서드파티 인상분은 귀사가 부담한다는 하방 방어 논리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당신은 것이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마진을 깎아먹으며 굶어 죽어가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뿐입니다. 구조 설계자는 수익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방의 구멍을 먼저 틀어막는 자입니다. 세 번째 액션 플랜은 구조적 엑싯의 완성입니다. 사모펀드가 기내식 사업부를 다른 제3의 매수자가 아닌 원래 주인인 대한항공에게 되팔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십시오. 가장 완벽한 엑싯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구매자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캡티브 고객이 당신을 인수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본업을 방어할 수 없도록 외통수를 짜는 것입니다. 당신이 특정 대형 커뮤니티나 플랫폼에 종속된 핵심 부가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그들의 트래픽 효율을 극대화해 왔다면 알고리즘 변화나 시장 침체로 그 플랫폼의 본원적 수익성이 위협받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엑싯 타이밍입니다. 플랫폼은 밖으로 새어나가는 당신의 마진을 내부로 돌려 자신들의 재무제표를 방어하고자 할 것이며 바로 그때 당신은 위험을 내재화하려는 그들의 절박함을 가장 비싼 프리미엄으로 환산하여 경영권을 넘기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것이 자본 없이도 논리 하나만으로 거대 기업의 목줄을 쥘 수 있는 구조주의의 힘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누가 누구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는가를 숨기고 있는 거대한 텍스트에 불과합니다. 타인의 자본 구조를 읽어내는 눈을 가지게 된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기존 룰에 순응하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당신이 속한 산업의 룰을 새로 쓰고 캡티브 생태계를 지배하는 설계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파트 5 클로징, 닫힌 문이 파괴자. 조단위 매각의 화려한 표면 뒤에는 100% 캡티브 수요를 볼모로 삼아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의 꼬리 위험을 모회사에 전가하려는 냉혹한 하방 통제의 룰이 숨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이익이 누군가의 뼈아픈 비용으로 치환되는 이 완벽한 제로섬 게임의 역학을 꿰뚫어 보는 자만이 외부의 거대한 충격 앞에서도 자신의 자본과 권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철옹성 같은 대형 사모펀드의 이너서클이나 그들이 독점한 메가딜의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 신디케이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구조 설계자입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럭티드, IC, 피드, 엔드.